다문화 사회 정착을 위한 인식 개선에 대한 프로그램을 여러분의 큰 박수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호 박사님은 1989년도에 전남대학교 공과대학을 졸업하시고 1997년도 미국 UTS 대학원 종교교육학 석사를 받으셨습니다. 2004년에는 미국 캘리포니아 유니언 유니버시티에서 철학 박사를 받으셨고요. 2014년에는 성균관대학교 경영학 석사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2월에는 경기대학교 교육학 박사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철학 박사와 교육학 박사 학위 2개를 갖고 계십니다. 경력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서부터 지금까지 선문대학교 겸임교수로 계십니다. 1997년도 3월 1일부터 2002년 6월 15일까지 미국 애틀란타 지도자연합 공동의장을 맡으셨고요. 2002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미국 샌프란시스코 지도자연합 공동의장을 맡으셨습니다. 2006년 6월 30일에는 천주평화연합 중앙위원과 서울 북부지부장을 맡으셨습니다. 그리고 2012년 3월부터 2015년 7월까지는 원모평화재단 이사장을 역임하셨습니다. 2014년 3월부터 2015년 7월까지는 통일그룹 세계본부장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2015년부터 현재까지는 학교법인 선문학원 본부장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미국에서 그리고 한국에서 다양한 활동들과 또 다양한 민족들을 만나시면서 활동하신 내용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오늘의 교육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우리 다문화인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박사님 단에 모실 때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김만호입니다. 미스터 트롯에 장민호가 있다면은 선문대학교에 김만호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거 좀 받겠습니다. 예. 무엇보다도 전국에 널려 있는 참 다문화 가정의 정착을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는 우리 손병호 이사장님, 그리고 유정순 소장님, 또 한금숙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각 지부의 지부장님, 그리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 손병호 이사장님이 오셔가지고 좀 장족의 무궁한 발전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할 때마다 기쁜 마음 참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손 이사장님 생각을 하면은 어찌 보면은 무엇이 떠오를까 생각을 해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참 화끈하시고 열정이 넘치신 분이고 사나이로서 의리가 있는 분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손 이사님께서 이렇게 이끌어가는 다문화 이 연합이 더 큰 참 발전이 있기를 저는 학수 고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처음 섰지만은 다문화는 저의 아픈 손가락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초대에 어떻게 부응할까만 고민도 했습니다만은 부족하지만 자녀 교육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함께 다 고민하고 연구하고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산재에 있는 다문화 가정들에게 희망을 주고 대안을 한번 모색해보는 이 시간이 되었다면 더없이 좋을 것 같습니다. 205만 명, 무슨 숫자일까요? 우리 위원장님, 황 위원장님. 205만이면 무슨 숫자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205만 명. 우리 엄 소장님. 무슨 숫자일까요? 2018년 통계 기준 대한민국 외국인 205만 명 시대입니다. 2009년도에 100만 명이었거든요. 딱 9년 만에 배가로 증가했습니다. 이 205만 명이라고 하는 것은 국내 총인구 5,126만의 4%를 차지합니다. 전국 시도 17개 시도에
9번째 해당된 숫자입니다. 전라북도 181만보다 많고 충청남도 213만보다 적은 숫자가 205만 명의 숫자입니다. 어마어마한 상상을 초월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태어나고 있는데 현재 출생한 신생아의 5% 정도가 다문화 가정에서 출생하고 있습니다. 2050년이 되어지면은 대한민국 총 인구의 5% 이상을 상회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1970년대 100만 명 출생했습니다. 여기 58년 개띠도 계시는데요. 120만 명 출생했습니다. 올해 2020년도 출생 예정 인원이 몇 명일까요? 26만 명입니다. 4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대한민국 고령화 사회로 이미 진입했습니다. 인구 절벽 시대에 다문화는 대한민국의 유일한 희망이라는 하는 사실을 우리가 머릿속에 깊이 헤아려야 되겠습니다. 다문화는 뭐라고 위원장님요? 대한민국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고령화 사회에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구 절벽으로 가는 대한민국 살릴 수 없습니다. 오직 다문화만이 그 대안이 될 것입니다. 자, 12만 2천 명은 무슨 숫자일까요? 자,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에 현재 다니고 있는 아이들의 숫자가 12만 2천 명입니다. 이 학령님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대한민국은 이미 다문화 사회로 진입했다. 이는 역사의 선택이 아니라 역사의 필연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께서는 꼭 아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문화 가정의 자녀 교육 문제 12만 2천 명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 태어나고 있는 이 아이들의 교육 문제를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첫 번째로 교육 격차와 사회적 불평등입니다. 소득 양극화로 인한 빈익부 격차가 심해지는 대한민국 사회입니다. 사교육이 판을 치는 나라, 공교육보다도 사교육이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나라, 교육복지의 사각지대에 방치된 저소득층, 특히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개천에서 용이 난다는 속담처럼 그들이 성천할 수 있을까요? 저는 밤잠을 이룰 수 없습니다. 기후전 공장에서 출발한 우리의 아이들이 정당한 승부를 할 수 있을까요? 과연 우리는, 대한민국 사회는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고민해 봐야 됩니다. 경제적 결핍 및 정서적 불안입니다. 때로는 가난은 공부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불우한 가정, 맞벌이 가정 아이들은 그야말로 방치되어 있다고 보면 정확합니다. 방임되어지고 방치되어지고 차별당하고 왕따당하고 이런 아이들의 정서적 심리는 어떨 것 같습니까? 많은 아이들이 정서적 불안 가운데 질병을 앓고 있는 것을 저는 확인했습니다. 세 번째, 학교 부적응 및 학습 결손에 대한 문제입니다. 정체성에 대한 문제, 다문화 가정 자녀들은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한국 사람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나 때로는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깊이 느끼게 됩니다. 어찌보단 가난보다도 더 아픈 고통이 자기들 정체성에 대한 문제인지 모릅니다. 가난해서 한 끼 밥을 굶는 건 참 수 있으거나 내 어머니가 일본 사람이어서 내 어머니가 필리핀 사람이어서 내 어머니가 아프리카 사람이어서 오는 피부 색깔에 대한 언어에 대한 그 정체성에 대한 혼란, 거기로부터 오는 차별들, 그로부터 오는 시선들, 이건 참을 길이 없는 겁니다. 때로는 아이들이 방에 갇혀 있기도 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아이의 뿌리를 찾아줘야 됩니다. 그들의 정체성을 찾아줘야 됩니다. 그들의 뿌리는 뭐겠습니까? 우리는 가족의 역사를 얘기해야 됩니다. 왜 엄마 아빠는 한국과 일본이 만났는지, 너는 어디에서 왔고 무엇을 위해서 이 가정에서 태어났는지 우리는 가족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찾고 틀린 게 아니라 다름을 인정하면서 대한민국의 시민으로 정정당당하게 커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인종차별과 편견, 민족적 감정이라고 하는 이 따돌림과 왕따는 아이들에게는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에서 중고등학교를 거치면서 중도 탈락률이 일반 가정의 아이들보다도 20% 내지 30%가 더 높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언어 문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문장을 이해할 수가 있나요? 어휘력이 풍부하기를 합니까? 표현력이 다양하기를 합니까? 엄마들, 자녀들은 국어에 특히 사회 부분의 역사에 굉장히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 학습 지도의 어려움은 부모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종분을 챙기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어린 자녀들 숙제 챙겨주기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제는 굉장히 수준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학교 수학책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과학책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저는 지금도 중학교 수학책을 보면 어떻게 풀어야 할지는 모르겠어요. 굉장히 고난도의 수준입니다. 이걸 어찌 베트남 어머니가 해줄 수 있겠습니까? 더더욱이나 생계를 책임져야 되고 문화적 충격을 안고 문화 적응도 안 되는 우리 다문화 가정의 어머니들이 자녀 교육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의 에피소드입니다만 제가 미국에 처음 갔을 때 저보다 몇 개월 먼저 가 있던 선배가 있었어요. 뉴욕 호텔에 갔는데 아니 스페니시 방송을 열심히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선배님 왜 스페니시 방송을 보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거 영어 방송 아니냐 그러더라고요. 영어인지 스페니시 방송인지 모르고 듣고 있더라고요. 그 정도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간 선배인데도 한 번은 우리 선배가 어디 마트에 가서 치약이라고 사왔는데 치약을 딱 닦아가지고 입을 쫙 하니까 떡떡 달라붙는 거예요. 치약이 아니라 뭡니까 그건? 틀니 붙이는 본드입니다. 이빨만 그냥 그려져 있으니까 사온 거예요. 아마 우리 전국에 있는 다문화 가정들의 문화적 충격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클 겁니다. 이런 정체성에 대한 혼란, 학교로부터 따돌림, 왕따, 언어 문제, 자녀 학습 지도의 어려움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이 총합적으로 무엇으로 연결되어지느냐? 자연스럽게 아이들의 학습 결손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다문화 가정의 교육 전략은 따로 있다 그랬는데 어떤 비법이 있는가? 아마 여러분들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만은 특별한 비법은 없습니다. 기본에 충실하는 것만이 비법인데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육에 정답은 없지만은 공식은 있다. 이 공식 몇 가지를 저는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어요. 5,000년 전 수메르 문화의 점토에 이런 글이 적혀 있을 때요. 우리 아들은 공부는 안 하고 맨날 놀고 사냥만 다닌다고요. 5,000년 전에도 그 수메르 문화 시대에도 아이들은 역시 공부 안 하고 부모들에게는 아주 문제였던 것 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사교육 시대에 자기 주도학습이 대안이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사교육 시장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아십니까? 1년 예산이 2019년 작년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소비한 예산이 20조입니다. 초등학교에 벌써 8조 6천억, 중학교에 5조 4천억, 그 다음에 고등학교에 약 4조. 20조의 막대한 자금을 퍼부으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다문화 가정들 200만 원도 안 되는 그런 분들이 어떻게 사교육 시장에 우리 아이들을 맡길 수 있습니까? 한 달에 30만 원, 20만 원도 우리가 수학, 영어 학원 보낼 수 있는 형편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사교육 시장에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제대로 기를 것인가? 그건 제가 분명코 말씀드리건데 자기주도 학습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자기주도 학습이 좀 생생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가?
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성장 과정에, 어린아이 성장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힘이 뭐냐?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해서, 스스로 해내는 힘입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선택하고,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자기 스스로 공부하는 법을 터득해야만이 그 아이가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아니 대학을 졸업하고도 세상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아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주도학습은 뭐냐? 자기 스스로 공부하는 거예요. 이 자기 주도학습법이 다문화 가정의 대안이라는 겁니다. 핵심은 자녀가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내도록 도와주는 하나의 전략적 선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나약한 존재로 보지 마십시오. 초등학생도 중학생도 우리의 보호를 받아야 할 나약한 아이들은 아닙니다.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해낼 수 있습니다. 이 자기주도법을 우리 다문화 가정의 부모들이 어렵지만은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첫째, 아이의 잠재력을 끌어내야 되는 겁니다. 아이의 잠재력은 뭐냐? 너는 반드시 할 수 있다. 너는 내가 믿는다. 믿어야죠. 우리가 어렸을 때 어디 갑니까? 보물 찾기 하잖아요. 보물이 어딘가 숨어 있다고 생각하니까 보물을 찾으러 다니는 거지. 보물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찾으러 다니겠어요? 그런 것처럼 아이나 부모나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지 공부를 하는 거지. 그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선택의 자유를 누리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방법으로 반복적으로 아이에게 연습을 시키게 되면은 자기 주도적 태도가 형성되는 겁니다. 자아가 형성되는 거죠. 그것이 곧 학습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의사결정에 대해서 나에 대한 결정권이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심어줘야 됩니다. 1960년대 미국에서 헬리콥터 마음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지금 강남 대치동에 헬리콥터 마음들이 지금도 빙빙 돕니다. 어린아이들 학원 뺑뺑이 돌리면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모든 것을 관여합니다. 그렇게 하면 아이 배려입니다. 어떤 아이가 그랬다는 것 아니에요. 한국 스카이 대학을 졸업하고 군의 장교로 갔다 왔어요. 갔다 와가지고 어머니한테 하는 얘기가 이제부터는 뭐 해야 돼요? 아니 지가 결혼할 배우자를 만나고 와서도 지가 결정을 못하고 엄마한테 얘기하면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스카이 대학을 나오면 뭐 군대 가서 장교라고 못합니까? 자기 스스로의 결정권이 없는 거예요. 헬리콥터 마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이를 챙겨주는 겁니다. 잘한 것 같지만 아이를 무능화로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 알파벳 B와 D 사이에 C라고 하지 않습니까? birth, 태어나다. death, 죽다. 살고 태어난 것 가운데 C라고 하는 건 choice. 수많은 선택들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스스로 선택하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책임감을 길러줘야 되는데 어렸을 때부터 사사건건 관여하게 되면은 아이는 죽는 것입니다. 아이는 아이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이의 삶은 아이의 것입니다. 부모가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부모는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유 소장님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동의하시죠? 감사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다문화 가정의 교육 전략 가운데 자기주도 학습에 대한 개념을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아이의 북극성 찾기와 나침판 활용하기입니다. 자녀 스스로 공부하며 자신의 인생을 개척하고 경영하기 위해서는 아이의 삶의 동기와 삶의 목표와 삶의 방향이 설정돼야 됩니다. 여기서 북극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 자신의 반짝반짝 빛나는 꿈입니다. 꿈. 그 꿈이 있어야 그 북극성이 있어야 그리고 인생을 살아갈 때에 자기 자신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반드시 나침판을 가져야 됩니다. 저는 청년 대학 시절에 참 부모님을 만나서 가치관을 배웠고 인생관을 배웠고 역사관을 배웠습니다. 그것이 나침판이 되어서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어깨 위에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계 평화를 꿈꾸었고 남북 통일을 꿈꾸었고 세상의 변혁을 꿈꾸었던 그 시대가 참으로 그립고 행복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내 스스로가 내 인생의 가치관이라든가 인생관에 대한 나침판을 가지지 않았더라면 오늘의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을까는 고민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저 찬란하게 빛나는 저 북극성을 주고 인생의 내비게이션 나침판을 줘야 아무리 어두운 질곡에 떨어져도 나침판은 정확히 북극과 남극을 가리킵니다. N극, S극을 가리켜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아무리 헤매고 방황을 해도 나침판이 있게 되면 북극성이 있게 되면은 탄력성에 의해서 회복력에 의해서 다시 원점으로 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인생에 대한 동기, 인생에 대한 목표, 인생에 대한 방향을 정확하게 우리는 가르쳐 줘야 됩니다. 삶에 대한 동기,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명제를 우리 부모들이 또 스승이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는 것입니다. 삶에 대한 뚜렷한 목표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부도 중요하고 출세도 중요하지만 그 이상의 무엇의 인생의 목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동기와 목표가 있는 아이들은 주체성이 있습니다. 자기 의지가 있다는 얘기죠. 실천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 아이들은 항상 지혜롭고 똑똑함이 있습니다. 삶에 대한 자세가 있고 삶에 대한 윤리가 있고 삶에 대한 정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총체적으로 충만한 자아실현이 되어지면서 자존감이 높은 아이가 되는 거예요. 자존감이 높은 아이로 성장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 자신의 어떤 결핍과 부족함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바로 자존감에서 나오거든요. 이 자존감을 어렸을 때부터 길러줘야 돼요. 우리는 초등학교 아이가 뭘 알겠냐고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장윤정네 집 아이들, 조그만 아이들 그 TV에서 보니까 얼마나 똑똑한지요. 아마 3살도 안 된 것 같아요. 말은 저보다 더 잘하고요. 사물 판단하고 사고 판단하고 상황 판단하는 건 저보다 잘한 것 같아요. 어린애들 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때부터 너는 어디에서 왔고 무엇을 위해 살고 끊임없이 대화해야 됩니다. 여러분 명문대학교를 아이를 보내고 싶습니까? 그 명문대학교 들어가는 관문은 뭐냐? 첫 번째는 성적, 두 번째는 가해활동, 세 번째는 자기 에세이, 네 번째는 추천서입니다. 이 네 가지 성적과 가해활동과 에세이와 추천서가 모여가지고 명문대학의 게이트를 통과하는 겁니다. 그건 뭐냐? 이 네 가지가 모여서 나의 꿈은 무엇이고 나의 삶의 목표의식은 무엇이며 세계를 변화시킬 리더십과 자신의 잠재력이 있음을 네 가지를 통해서 증명해내는 것이 바로 대학 가는 관문이에요. 영어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수학 문제 푸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히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대학은 이 아이의 윤리관을 보는 것이고 이 아이의 삶의 목표의식을 보는 것이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리더십과 잠재력을 보는 겁니다. 이것을 증명시켜내는 것이 바로 명문대학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언제부터 형성되느냐? 유아 시절부터 이런 목표의식과 주체성과 똑똑함과 자아실현을 통해 가지고 북극성을 찾고 나침반을 가지면서 끊임없이 오는 겁니다. 대학이 어느 한 날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12년간의 결산입니다. 예, 이거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답은 없지만은 공식입니다. 자, 그러면 자기 주도 학습을 어떻게 길러줄 것이냐? 지금부터 계속해서 뭡니까? 자기 주도 학습이에요. 스스로 공부하게 만들려고 학원 보내지 말자 이겁니다. 자, 저는 자기 주도 학습이 몸에 배이려면은 습관의 힘입니다. 습관의 힘. 첫 번째는 바른 습관을 가져야 되고요. 두 번째는 올바른 학습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마가렛 대처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습관을 조심해라. 그 습관이 곧 자신의 운명이 된다. 처음에는 자신이 습관을 만들지만 나중에 습관이 자신을 만드는 것입니다.
습관은 나무 껍질에 새겨놓은 문자 같아서 그 나무가 자라남에 따라서 확대되어지는 것입니다. 3살적 버릇이 뭐돼 여든 간다고 작은 버릇이 나중에는 나이테처럼 큰 버릇이 되어지는 거죠. 그것이 좋든 나쁘든. 유 소장님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동의하시죠? 맞습니다. 이 바른 습관과 학습 습관을 길러줘야만이 어린아이가 스스로 결정하고 자기 주도 학습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 습관이 들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럼 유아 시절부터 바른 습관을 길러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길러주겠습니까? 이건 100% 부모의 책임입니다. 80%는 엄마의 책임이고 20%는 아빠의 책임입니다. 자, 어린아이 놀리지 마십시오. 집에서 청소시키십시오. 청소하는 습관. 자, 빨래하는 습관. 그 다음에 설거지하는 습관. 책 읽는 습관. 이런 습관들이 잘 몸에 배이면 나중에 공부하는 습관이 생기는 거예요. 이 자립심과 책임감을 길러주는 것은 부모의 인내와 사랑, 격려와 지지가 필요합니다. 순간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어린 시절부터 계속 끊임없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점, 아이의 습관은 부모의 습관을 그대로 모방한다. 아이는 가르친 대로 자라지 않고 본대로 자란다. 꼭 기억합시다. 유 소장님 뭐라고요? 자라지 않고 본대로 자란다. 그렇죠.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는 겁니다. 책 읽는 부모 밑에서 책 읽는 자녀가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는 TV 보면서 아이 보고 야, 책 봐라. 너나 잘 보시오 그럽니다. 이거 우리 아는 상식이지만은 대단히 중요한 공식입니다. 아이는 가르치는 대로 자라지 않고 본대로 자란다.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이 습관의 힘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린 시절부터 뱃속에서부터 아이를 습관을 들여야 되는데 유아 태아 교육은 못한다 할지라도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 때부터는 사실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제가 뭐라 했습니까? 좋은 습관들인데 아이는 믿는 만큼 자란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무한한 믿음, 긍정적인 말, 따뜻한 눈빛 대단히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말 가운데 너는 누구 닮았니? 아빠 닮았니? 엄마 닮았니? 싸우는 가정도 있잖아요. 자, 이 습관 만들어가는데 정말 스스로 청소를 하고 자기 주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설거지를 도와주고 그 다음에 잠자리를 또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불을 개우고 이런 작은 습관들에 있어서 어떤 사소한 것도 부모는 관심을 두고 칭찬해 주어야 됩니다. 밥을 잘 먹을 때도 너는 밥을 잘 먹으니 엄마는 행복해. 밥 잘 먹는 너의 모습을 보니 아빠는 너무너무 행복해. 사소한 거지만은 칭찬해 줘야 됩니다. 때로는 TV를 보고 있을 때도 너는 왜 이렇게 집중력이 좋니라고 칭찬해 줘야 되는 겁니다. 사소한 것 하나하나도 칭찬해 줘야 돼요. 여러분 칭찬이 어색하다고 한다면은 말 하나만 더 붙입시다. 왕이라고 하는 말. 너는 청소 왕이구나. 너는 독서 왕이구나. 왕으로 추대해 주세요. 거기에다 앞에 하나 더 붙인다면 역시 너는 청소 왕이구나. 역시 너는 독서 왕이구나. 역시하고 왕 하나 붙여주면 뭐 있고 있습니까? 유 소장님 그렇게 어렵습니까? 왕자 하나 붙이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역시란 말 하나 붙이기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야, 진영아, 우리 큰아들 이름인데요. 역시 너는 독서의 왕이야. 그 기대와 만족감을 표현해 줬을 때 아이는요 춤춥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데 우리 아이들이 매일 신나는 거죠. 또 잘해주고 싶고 더 잘하고 싶고 더 잘하고 싶고 끊임없이 우리 아이들은 칭찬을 먹고 성장하고 잘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습관을 들어가는데 몇 가지 조심해야 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부모의 강요가 아니라 반드시 아이 스스로가 규칙을 정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TV를 보는데 나는 주말에만 TV 보기. 부모가 보라고 해서 보지 말라고 해서 보는 아이들이 아닙니다. 자, 인터넷 게임 하는데 나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만 하기. 아니면 주말에만 하기. 부모의 강요가 아니라 자녀 스스로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어린아이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에 일어났고 이부자리를 개는 것도, 책가방을 챙기고 정리하는 것도, 그 다음에 인사하는 것도, 그 다음에 숙제하는 것도, 이런 모든 것들이 초등학교부터 하나하나 잘 자리를 잡아가야 됩니다. 심지어는 잠들기도 하나의 습관입니다. 저는 정확하게 10시 반에서 11시 반 사이면 잡니다. 천하가 뭐라 해도 잡니다. 대신 새벽 5시 반이면은 요즘에는 정확히 깨깁니다. 어떤 때 새벽 5시 깨고요. 이건 저의 평생 습관이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 잠자는 습관부터 길들여야 됩니다. 어린아이의 하루는 아침에 일어날 때 시작이 아니라 잠자는 그 순날 전날 저녁이 시작입니다. 아이가 잠을 차분하게 잘 자야 아침에 스프링처럼 일어납니다. 그런 아이들이 학교에 와서 피곤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절대 수업 시간에 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어떻게 하면 일찍 잠드는가, 이 습관을 들여야 돼요. 그리고 잠잘 때 어떤 좋은 기분으로 잠이 들어야 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미국의 오바마 전 대통령 부부도 자녀들하고 약속을 했어요. 몇 가지. 자, TV는 주말에만 본다. 자, 둘째 아이는 8시 반에 자고 셋째 아이는 9시에 잔다. 단 한 가지, 책을 읽을 때에는 12시가 되든 1시가 되든 잠 올 때까지 책을 읽고 잔다. 숙제는 하교하자마자 바로 한다. 이런 몇 가지 약속들을 정하고 아이들은 그걸 지켜줬다고 합니다. 이 초등학생들의 매일 습관의 힘은 바로 초등학교의 습관이 중학교로, 중학교의 습관이 고등학교로, 고등학교의 습관이 대학교로 연결되어집니다. 제가 대학교 수업을 해보지만은 저 뒤에 있는 아이들은 계속 좁니다. 왜? 그 전날 저녁에 무엇을 했기 때문에, 게임을 했든지 술을 마시든지 놀았든지 늦게 잤기 때문에 천하장사라도 오면은 졸고 자는 겁니다. 그런 아이들이 공부를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등록금 반납하고 빨리 부모님 봉행하러 가라고 제가 얘기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일찍 잠자야 됩니다. 이런 습관의 힘을 제가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말씀 안 드리겠지만은 여러분들이 한번 좀 귀담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깝다 학원비. 학원을 맹신하면 부모가 호구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김만호 교수가 좀 세상 물정 모르고 한 것 아니냐. 학원 안 보이고 우리 아이를 어떻게 대학에 보낼 수 있겠느냐. 저는 단언컨대 말씀드립니다. 학원은 안 된다. 자, 맞벌이 가정일수록, 저소득 가정일수록 이런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집에 아이를 홀로 두었기 때문에 혹시 아이가 잘못될까봐 학교 오자마자 학원 뺑뺑이 돌립니다. 자, 태권도 학원으로부터 시작했고 미술하고 뭐 영어하고 뭐하고 계속 지쳐갖고 얘가 들어옵니다. 학원에 의존하는 것은 아이 스스로가 학습할 기회를 빼앗아버리는 위험한 선택입니다. 두 번째, 무리한 사교육비를 지출하게 되면 가정경제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부모들의 노후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라고 하는,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은 그 친구는 이런 얘기 합니다. 미국에서 들어와가지고 한국의 증권회사 나와서 지금 유튜버로서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왜 대한민국 아이들 학원에 보냈느냐 말이에요. 20조 원을 왜 매년 쓰냐. 그 아이들 주식에 투자하지 않으면 좋겠냐는, 주식에.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야, 학원 보내지 마세요. 그 아이 얼마 보내는데 했대? 우리 과장이 50만 원, 또 누구는 70만 원, 누구는 30만 원 그러더라고. 매달 70만 원씩 주식을 아이 이름으로 사줘라. 정확히 10년 후엔 2배가 되는데 거기에 복리 이자까지 포함해서 아이가 대학 나올 때쯤은 적어도 3, 4억 정도는 모은다. 그건 내 얘기가 아니라 미스터 졸리 얘기다. 여러분, 어떤 게 더 수지 맞는 장사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학원 보낸다고 우리 자녀가 공부 잘할 것 같습니까? 이따 얘기하겠지만은 정시의 10%밖에는 명문대학에 진학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학원 보내도 서울인 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왜 거기에다가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럼 대안은 뭐냐? 우리 아이를 좀 학원에 맡기면은 부모가 안심이 되잖아요. 영어가 좀 안 되는데, 수학이 안 되는데 학원 보내놓으면 그 아이가 공부할 것 같죠. 학교에서 하는 공부 학원에 가서 할 것 같습니까? 집에서 하는 공부 학원에 가서 할 것 같아요. 학원에 가서도 놉니다. 그러고요, 미안하지만은 학교 50명 있으면 50명, 적어도 20등 이하는 미안하지만은 학원을 아무리 보내도 10등, 5등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학원비 많이 투자한다고 강남에 수십억씩 쏟아붓는 헬리콥터 마음들이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깁니다. 못 이깁니다. 대안은 뭐냐? 초등학교 학생이라면은 학원 학습 위주가 아닌 놀이터 중심의 학원을 보내면 좋습니다. 예를 들면 태권도 학원 같은 거. 그 다음에 학교에서 운영하는 방과 학교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이 방과 학교를 보내면 됩니다. 근처 어린이 도서관이 있다면 집 근처에 그런 전문 사서가 운영하는 독서 프로그램 같은 데에 참여시키게 되면 굉장히 잘 지도해 줍니다. 굳이 학원에 꼭 가야 한다면 수학이 조금만 학원에 보내주면 아이가 잘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 아이들은 한두 과목 정도만 선택해서 보내면 됩니다. 대신 1년, 2년 보내봐야 효과가 없습니다. 2개월 내지 3개월 부족한 부분을 잠깐 채우고 올 수 있도록 맛만 보고 돌아오고 스킬만 배우고 돌아오면 됩니다.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대신 학원은 완전히 장사치입니다. 거기는 어떻게 하면은 학부모들의 돈을 빼내느냐, 어떻게 하면 아이들의 시험 점수를 올리느냐, 이게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행학습을 쭉 뽑아버립니다. 학교 진도도 안 나갔는데 6개월 전걸 나간다니까요. 1년 전걸 나간다니까요. 선행학습 완전히 필요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보충과 심학습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보내야 한다고 한다면 보충학습과 심학습을 잘해주는 그런 학원을 찾아서 한두 과목 정도 내지는 2, 3개월 정도 잠깐 갈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대신 우리 아이들에게 집중시켜야 할 건 뭐냐? 수업에 집중하라고 해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가치관을 심어줘야 되는데 성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수업에 졸지 않고 집중하는 것이 더 중요한 가치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기가 닳도록 가르쳐줘야 됩니다. 다문화에 관심이 많은 황인춘 국장 인터뷰 내용을 봤더니 거기도 3명의 자녀를 키웠더라고요. 학원 하나도 안 보냈습니다. 오직 수업에 집중해라. 그래가지고 매년 동안 아이들이 나갈 때에 학교 등교할 때 세 자녀를 모아놓고 엄마 아빠가 딱 앞에 서서 선창을 했다는 거예요. 눈은 그러면 아이들이 반짝반짝, 귀는 쫑긋쫑긋, 입은 또박또박. 이것을 몇 번씩 선창하고 아이들이 학교에 등교한다는 거예요. 학교에 가서 뭐예요? 눈과 귀와 입, 이 오감을 다 열어놓고 세포로 완전히 선생님이 가르치려고 하는 엑기스를 싹 빨아들이는 겁니다. 이런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 것이지 학원에 보낸다고 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학원에 보내서 공부가 잘 될 것 같으면 제가 진짜 수억이라도 쓰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사교육 없는 세상에 연구자들이, 학부모들이, 선생님들이 이미 연구한 결과를 제가 얘기한 겁니다. 아깝다 학원비라고 하는 책을 여러분이 한번 보십시오. 학원에 보내면은 학부모가 학원에 호구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수학 같은 경우 개념 이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로 갈수록 수학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그걸 초등학교 때 못하고 중학교 때 못하면 고등학교 가서 할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가감승제를 배우고 인수분해를 배운 사람들이 나중에 미적분을 배운 것이지 이 가감승제를 배웠다 할지라도 인수분해를 배우지 못하는 미적분에 가서 알 수가 없는 게 수학의 이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개념을 하나하나 이해하면서 단계를 밟아가야 돼요. 그런 아이들에게 학습 결손으로 이래가지고 그 중간이 허물어졌다. 그러면 매 방학 때 복습해야 됩니다. 또 그럴 때에 학원이라도 잠깐 보내서 방법을 가르쳐주고 메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수포자가 나와요. 수학 포기자가.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지만 그 외에는 아닙니다. 자, 그럼 제가 왜
학원비 아깝다. 선행학습 위주의 학원을 보내지 말라. 사교육부 쓰지 말라는 얘기를 하느냐? 바로 복습의 중요성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엄 소장님.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 것 같아요? 복습 중요합니다. 또 제가 원하는 답이요. 예? 사람 만들어야 돼. 그것도 중요하죠. 동물 만들면 안 됩니다. 사람 만들어야 됩니다. 자,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억력입니다. 기억력. 자, 우리가 새로운 걸 배웠을 때 우리의 두뇌는 10분이 지나면은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1시간이 지나면 50%를 잊어버립니다. 하루가 지나면은 70%를 잊어버립니다. 한 달이 지나면 80%를 잊어버리게 돼 있습니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방법은 뭐예요? 예? 반복된 복습입니다. 반복된 복습이에요. 복습이야말로 두뇌의 망각 속도를 늦추고 기억을 강화시키는 탁월한 학습 방법입니다. 그때 공부 잘하는 학생은 뭐냐? 오랫동안 기억하는 학생입니다. 학업만 쫓아다니면은 복습을 하지 않습니다. 심학습을 하지 않습니다. 선행학습만 하기 때문에 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차츰차츰 잊어버려요. 한 달 되면은 80%를 잊어버립니다. 안 잊어버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자, 오늘 배웠어요. 이 시간에 지금 배웠습니다. 쉬는 시간 제가 자, 잠깐 10분 동안 화장실 갔습니다 할 때에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학생이 안 갑니다. 5분 동안 중요한 핵심만 잠깐 봅니다. 그리고 집에 와가지고 오늘 배웠던 걸 또 정리하면서 잠깐 봅니다. 자, 토요일, 일요일에 잠깐 또 봅니다. 한 달 후에 또 잠깐 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겠어요? 잊어버리려다가 다시 기억되고, 잊어버리려다 다시 기억되고, 잊어버리려다 다시 기억되고, 잊어버리려다 다시 기억되고, 기억이 쭉 이 속도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이 중요하고 기억을 위해서는 반복된 복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공부에 왕도가 없습니다. 오직 노력입니다. 반복일 뿐인 겁니다. 이게 정답은 없지만 정확한 공식인 겁니다. 이게 저 얘기가 아니고 독일의 심리학자가 16년 동안 망각의 곡선이라는 이론을 가지고 연구해낸 결과입니다. 인간의 두뇌는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이 있습니다. 단기 기억은 뭐냐? 어떤 배움이라고 하는 새로운 것이 들어오면은 처리하는 과정입니다. 아, 내가 오늘 우리 황금숙 위원장님하고 얘기하는 가운데 뭘 얘기하려고 하는데 깜빡 잊어버려요. 그건 뭡니까? 단기 기억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 장기 기억은 뭐냐? 내 속에 측두엽이라고 하는 거 있어서 그 측두엽에서 계속 반복되어지면 아, 이거 중요한가 보다 해갖고 중요한 보관 장소에 저장하는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니 왜 우리가 집 전화번호 외웁니까? 요즘에 핸드폰 나오고 집 전화번호 모르는 사람도 있죠. 왜 외웁니까? 반복하니까 외우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집 찾아갈 때는 못 찾아가는데 왜 자기 집 찾아갑니까? 반복하니까 찾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반복되어지면서 아, 이게 중요하다라고 자기 내에서 스스로 장기 기억에 창고 딱 넣어버린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는 기억이고 그 기억을 하기 위해서는 반복인 겁니다. 끊임없이 반복이에요. 제가 지금 이 강의하는 거 제가 무슨 교육학 박사를 받았다고 하지만은 이 분야는 제 전공 분야가 아니에요. 관심 갖고 공부한 겁니다. 이거 제가 공부하기 위해서 책 한 10권을 사다 봤고요. 끊임없이 필기하고 또 필기하고 반복한 겁니다. 원래부터 잘한 거 아니잖아요. 원래부터 알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공부해서 계속 끊임없이 반복하고 기억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 잘하는 방법은 뭐다? 기억이요, 반복이다. 이게 정확한 공식입니다. 이것 없이 어려운 우리 다문화 가정들이 아무리 아이들 20만 원, 30만 원 쪼개서 학원에 보내봐도 헛수고다. 이 얘기를 저는 분명히 오늘 이 자리에서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독서의 힘입니다. 현대사회를 지식정보화 사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왜 책을 읽어야 하느냐? 자녀의 내 발달을 위해서, 어휘력 증가를 위해서, 상상력 확대를 위해서라고 얘기했습니다. 상상력과 통찰력은 다독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아이들에게
학업 성적이 아니라 학업 능력을 길러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학업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독서에서 나옵니다. 대치동에 있는 헬리콥터 맘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대학의 학력은 수학이 결정하지만은 대학을 다닐 때 학업의 능력은 국어가 결정한다. 엄선생님 이해하세요? 국어가 결정합니다. 왜요? 대학 수업이 쉽지 않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공부를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치동 엄마들이 뭐라고 하느냐? 국어 점수는 집을 한 채 팔아도 얻을 수 없는 점수다 얘기합니다. 왜? 단순간에 되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초등학교 때 끊임없이 책을 읽어야만이 국어 점수가 나옵니다. 앞으로 수학과 영어의 변별력을 줄이고 누구나가 고득점자가 나올 겁니다. 어디에서 판가름 나느냐? 국어 점수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국어 점수가 단순한 국어 점수가 아닙니다. 지문을 만들어 놓고 그 지문 가운데 금융을 묻기도 하고 예교 안보 문제를 묻기도 하고 다양한 걸 묻습니다. 역사를 묻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걸 못 읽은 놈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글자는 다 알지만은 지문을 읽고 무슨 답을 원하는지를 찾아내는 핵심은 다독에서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대치동 독서법이라는 책이 나와 있어요. 이마나 두꺼운데 한번 봐보십시오. 얼마나 구구절절이 독서가 중요한지. 근데 부모가 책을 읽어야 자식이 책을 볼 거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우리가 책을 보는 싱이라도 합시다. 깊이 없는 독서 없이 아이의 성적이 잠깐 올랐다면 그건 행운입니다. 절대 오를 수 없습니다. 기초, 독서가 튼튼해야 탑을 높이 쌓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대사회를 지식정보화 사회라고 하는데 현재의 지식,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방대한 이 지식이 2배 되어지는 증가 곡선을 연구한 학자가 있는데 그 필러라는 학자가 뭐라 했냐면은 13개월이면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총량이 2배가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미래 사회는 13시간 만에 2배가 되고 2배가 되고 2배가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무엇을 우리가 애울 이유가 사실은 없거든요. 이제는 키보드 몇 개 누르면 모든 역사와 인물에 대한 내용이 쫙쫙 나오는데 이제는 뭐냐? 어떻게 하면은 이 지식을 응용하고 융합해서 새로운 상상력을 동의하고 창의적인 내용을 만들어내느냐가 승부입니다. 그 상상력을 동원하고 통찰력을 동원하고 이런 인재를 만들어내는 게 기초가 뭐냐? 바로 독서입니다. 독서. 그렇기 때문에 책 읽어주기 해야 됩니다. 우리 지금 초등학생 부모인 우리 베트남 엄마가 됐든 일본 엄마가 됐든 어렸을 때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줘야 돼요. 책을 읽어주면 아이와 심정적인 사랑의 유대감이 생깁니다. 어린아이가 잘 때에 이불 속에 안아놓고 동화책을 읽어줘 보십시오. 어린아이가 얼마나 엄마의 따뜻한 품을 새글새글 잠이 잘 들겠어요. 제가 감사한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와 있습니다만은 우리 딸아이가 며칠 전에 통화를 해보니까 21권의 책을 올해 들어와서 읽었대요. 직장생활을 하는데도 이렇게 두꺼운 책을 일주일에 한 권씩 읽어냅니다. 책을 얼마나 보는지 나는 생각해 보건데 아마 우리 애기 엄마가 어렸을 때에 늘 보면은 잠자리에서 시간만 남은 책을 읽어주는 걸 내가 봤거든요. 그걸 아마 이 유전자를 우리 딸아이가 물려받은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정말 부모와 자식 간에 정서적 유대감이 있는 것은 이런 시간들을 보내는 겁니다. 두 번째, 책을 읽고 난 다음에 너는 어땠니? 무엇을 감동받았니? 물어봤을 때에 서로 토론이 되지 않습니까? 대화가 되지 않습니까? 서로 소통이 되지 않습니까?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따를 뿐인 겁니다. 얼마나 소통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냐 이거예요. 책을 읽어줘야 되는 겁니다. 지금 말기암으로 고생하고 계시는 이현영 박사님, 영성에서 지성으로, 지성에서 영성으로, 그 다음에 축소지향의 일본인, 많은 책들 베스트셀러를 냈던 우리나라의 문화 대통령이죠. 이현영 박사님 얘기는 그렇습니다. 며칠 전에 중앙일보 인터뷰를 했을 때 제가 그 스크랩을 보니까 내 이 유일함의 유니크함의 80%는 어머니가 주셨다. 내가 알아 누웠어도 어머니는 머리맡에서 책을 읽어주었단 말이야.
그런 어머니 밑에서 자라서 나는 책을 읽고 상상을 키우는 인간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우리 아이들 잘 키우려면은 책을 읽어줘야 됩니다. 자, 대학 입시 전략 어떻게 준비하면 좋은가?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대학 입시는 장기례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바른 습관과 학습 습관을 길러줘가지고 초등학교 4학년 때 수준이 벌써 대학을 결정하는 겁니다. 중등 들어가면은 자기 주도 학습이 완전히 몸에 익혀가지고 스스로 공부해야 되고요. 고등학교 가면은 내가 수시로 갈 것인가, 정시로 갈 것인가, 무슨 전공을 할 것인가, 어디 대학에 갈 것인가, 나는 유학을 갈 것인가, 국내에서 학교를 갈 것인가, 이것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소상한 내용들은 제가 저 책에 담아놨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정시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수시는 무엇이 중요한 것이고, 학생부 종합전형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과외활동은 어떻게 해서 스펙을 쌓고, 그 다음에 에세이는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 이러한 내용들을 쭉 정리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한번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공부만 해 출세하냐? 그것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은 개성진리체입니다. 공부가 전부만 아닙니다. 아이의 꿈과 재능이 있다면 그 꿈과 재능을 우리가 길러줘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은 각자 가야 할 길이 다르고 해야 할 일이 따로 있습니다. 적성과 재능에 맞는 진로 선택과 학업 선택을 우리가 해 줘야 됩니다. 부모의 최고의 선물은 어린 아이 때부터 쭉 관찰하면서 자녀의 재능이 무엇인지, 적성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개발하도록 도와주는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못 배웠으니까, 내가 가난하니까 자식에게 뭔가 잘해주기를 위한 기대 심리가 있습니다. 너는 꼭 대학에 가야 돼. 너는 공부를 잘해야 돼. 아닙니다. 부모가 원하는 것과 자식이 하고 싶은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부모가 원하는 것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를 부모는 먼저 찾아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대화해야 됩니다. 적어도 고등학교 1학년 되면은 중학교 선생님을 찾아가 보고, 고등학교 선생님을 찾아가서 담임선생님을 만나고, 진로 상담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우리 아이는 미술을 잘해요, 음악을 잘해요, 노는 걸 잘해요, 아니면은 아이들 두드러 패는 걸 잘해요. 두드러 패는 걸 잘한다면 그 애는 복싱을 가르쳐야 되고 운동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가는 길이 다르고 해야 할 일이 따로 있는 거예요. 개성진리체인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절대 남하고 비교하지 마십시오. 왜 옆집 아이는 공부를 잘하는데 너는 못하느냐? 옆집 아이는 왜 100점 받느냐? 90점밖에 못 받느냐? 비교하지 마십시오. 왜요? 우리가 원리에서 배웠던 것처럼 개성진리체고 천상찬의 유아독존이라고 오직 유일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예. 제가 5시까지인데요. 한 10분 쉬었다가 한 30분 정도 좀 강의를 뒷얘기하고 그 다음에 좀 질의응답 한 2명 정도 받고 강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정도 쉬시고 두 번째 강좌 하겠습니다.